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현선입니다. 오늘은 식물 심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심기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원예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본다면 원예랑 채소, 과수, 화예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소하고 과수는 사람이 먹는 것을 위주로 연구가 되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영양분을 더 위주로 연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예만큼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식물 하나하나가 신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예는 먹는 거라기보다는 관상학적인 부분을 더 위주로 보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줄기라든가 잎이라든가 열매, 뿌리 등의 어떤 부분을 더 미학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가 화해 분야를 더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재료를 사용되었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화해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수 분야에서도 관상학지가 높은 식물들을 선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품종들이 만들어지면서 매해, 매달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고, 한 예로 장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수만여 종이 만들어진 상태이면서도 아직도 매달 각 나라별로 새로운 품종의 장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의 색상이라든가 이파리에서 나타내고 있는 색상이라든가 모양에도 치중을 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화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의외로 화예에 속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꽃이 피는 식물들만이 화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꽃이 피는 초화식물이라든가 꽃이 피고 있는 나무 종류도 물론 화예에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난가식물이라든가 잎이 예뻐서 실내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관엽식물이라든가 식중식물이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다육식물 같은 것도 모두 화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절화 또는 분화식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물을 가지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식물이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로 그 식물을 불리우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자국어로 불리우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수출 수입을 통해 가지고 통용되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미, 국화, 백합 이런 명칭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이지만은 반면에 콘졸리다, 델피늄 이런 식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언어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발음상으로는 한국어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학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 학명은 두 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명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이명법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국 사람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희 하면은
김은 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이는 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붙여지는 성이 있고 뒤에 붙여져 있는 후자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식물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도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우리는 각각 속명과 종명이라는 이름 하에 학명으로 불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서로 공통된 단어로 이 식물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입하실 때 한국어로 불리워지는 식물들이 더 많았지만은 점차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품종들은 이렇게 학명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름명이 조금은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 편리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습득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쉽게 주변에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식물을 보고 나면은 이름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 식물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질문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름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식물의 생태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식물을 접하게 되면은 이름을 먼저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태적인 특징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원예학적인 분류법을 공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예학적인 분류라는 것은 각각 각 나라별로 있는 식물들을 생태학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식물을 알고 싶어 한다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알고 싶어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법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1년초화, 두 번째는 2년초화, 세 번째는 다년초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1년초화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씨앗을 뿌려서 그 해에 꽃이 피고 죽어가는 식물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 2년초화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 해에 볼 수 있는 꽃을 말하며 다년초는 해년마다 볼 수 있는 꽃을 말합니다. 여기서 1년초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에 뿌려서 가을에 볼 수 있는 춘파 1년초화가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봄에 볼 수 있는 추파 1년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초화는 춘파와 추파로 나눠져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 2년초화 같은 경우에는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여름과 겨울을 넘겨서 그 다음에 봄이라든가 여름에 피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넘길 수 있는 2년초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년초로 개발이 돼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년초라는 이름보다는 다년초로 새롭게 육종이 돼서 나와 있는 식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년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것처럼 사실 그해 꽃이 피어서 그해 꽃이 지는 것보다는 해년마다 볼 수 있는 꽃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년초이고 그리고 대부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목류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다육식물이라든가 낭가식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식물들이 다년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식물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학명을 공부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성을 알기 위해서 원예학적인 분류법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각 식물의 부위별로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꽃, 두 번째가 잎, 세 번째가 줄기, 네 번째가 뿌리, 그리고 열매 이렇게 나눠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꽃은 많은 분들이 그 꽃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많은 미학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꽃의 형태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어떤 질감적인 부분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고 이 부분을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번식입니다. 이 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술과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어떤 식물을 개화 시간을 조금 늦춘다라든가 아니면은 향을 조금 적게 나게끔 한다라든가 이렇게 꽃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꽃에 갖고 있는 암술과 수술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술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꽃은 번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를 맺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이 꽃을 피지 않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꽃이라는 어떤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줄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식물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가는 것처럼 식물도 반드시 수분을 흡수를 해야만 하고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관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체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절화 같은 경우는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평탄하게 잘라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도 이 수분과 양분이 지나가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줄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수명도를 오래 가게 한다라든가 반면에 식물의 수명도가 점점 낮춰지고 있는 것은 이 줄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각 식물별로 이 줄기를 어떻게 처리했냐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잎입니다. 이 잎은 식물이 어떻게 보면은 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거의 모든 식물들이 이 초록색이라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고 이 엽록소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만이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수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광합성 작용이고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실외에서 식물을 키워야 되는지도 이 광합성 작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예로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 관엽식물을 만약에 실외에서 키웠을 경우에는 너무 높은 온도,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은 이 엽록소를 통해 가지고 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식물이 원하지 않는 환경 조건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다가 식물의 상태가 좋고 안 좋고를 가장 먼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잎인 것입니다. 이 잎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뿌리 부분입니다. 이 뿌리 부분은 보통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절화하고 분화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절화는 이 뿌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줄기가 모두 도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절화 품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이 줄기가 그 역할을 모두 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은 그 절화의 수명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줄기가 모두 담당하지 않고 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 땅 속에서 양분과 수분을 원활하게 흡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 흡수된 양이 줄기를 통해서 잎, 꽃, 열매 부분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가 원활하게 충분하게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영향이 줄기와 잎, 꽃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 잎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잎의 색깔이 변한다라든가 아니면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줄기의 색깔이 변하거나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은 먼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식물 상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멈췄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물론 병에 걸리는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은 그 상태가 다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뿌리는 전체적인 식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땅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화훼 분야에서 관상가치 부분이 가장 높은 게 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두 번째는 열매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매는 우리 화훼 분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은 미학적인 부분에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장식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청미래 덩굴이라든가 오리목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조물을 제작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봤을 때 식물이 갖고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물의 생태군을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식물이 갖고 있는 각 부분별로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이 식물들을 어떻게 배합을 해서 미학적으로 꾸밀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식물 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물 심기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